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공부했으니까 시행 규칙으로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29조의 2, 시행규칙 29조의 2 보시면은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 자, 소송사건 대리인 들어가게 되면 변호인 하게 되면 그것도 말장난 함정이야. 틀리게 되죠. 소송사건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 주의는 변호사이지 여전히 변호사로서 주의지 변호인으로서 주의가 아니다 하는 거. 뭐예요? 변호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만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 자, 그걸 염두에 두야만 이런 조문들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소송사건의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서 수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수형자에도 해당되고 미결 수용자에도 해당되고 사형 확정자에도 해당이 다 돼요. 자, 그래서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자리에 첨부해 소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하는 거. 자, 이런 거 절차 규정 같은 경우는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29조는 그냥 한번 읽으면서 건너뛰면 되고, 반복해서 이런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X표를 하세요, 아예. 그 다음에 87조 접견의 횟수. 자, 여기서도 지금 접견의 횟수와 관련해서 수형자에 관한 규정이지 수용자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자, 왜냐?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미결 수용자는 1일 1회 접견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수용자는 원칙적으로는 매월 4회로 한다죠, 허용 횟수가.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허용 횟수 교정 성적에 따라서 허용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외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수용자의 경우에 교정 성적에 따라서 뒤에 공부하게 돼요. 가장 교정 성적이 좋은 경비처우급이 개방처우급이고, 그 다음에 가장 교정 성적이 나쁜 그런 거 경비처우급이 중경비처우급이죠. 그래서 교정 성적에 따라서 이제 중경비처우급은 성적이 가장 낮은 놈들이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4회만 허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교정 성적이 좋은 일반 경비처우급의 경우에는 횟수를 한 해 더 늘려주는 거야. 그래서 월 5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교정 성적이 좋은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에게는 6회. 그리고 가장 교정 성적이 높은 경비처우급 중에서 개방처우급이 가장 높은 수준의 수용자예요. 그래서 개방처우급의 경우에는 미결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1일 1회 접견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접견 횟수는 4, 5, 6, 1일 1회이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뒤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4, 5, 6, 1일 1회이다. 자,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항, 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1일 1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 월 6회로 보장된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항상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는 될 수 없죠.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이런 거 개방처우급에서부터 중경비처우급 이런 것이 적용되질 않아요.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 이 처우 등급으로서 경비처우급이 적용되는 것은 오로지 수형자이죠. 자,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접견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원칙적으로 한 달에 6번 접견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지만은 하루에 뭐 3번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하면서 한 달에 6번이 원칙이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2번 허용해 줄 수도 있다 하는 예외는 인정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접견과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화상 접견하는 것도 지금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화상 접견, 스마트 접견하는 경우에도
접근 허용 횟수에 포함된다가 맞는 것이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상 접견이나 스마트 접견 한 경우에도 이 완화경 비촉구 수용자는 월 6회만 허용되는 것이지 이런 그 스마트 접견, 화상 접견은 별도로 이렇게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자, 그래서 허용 횟수에 포함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스마트 접견, 화상 접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죠. 그 다음에 그 88조 접견 장소, 소장은 개방차업구 수용자에 대해서는 법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네 번째 접견 외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그 지침에서는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것은 원래는 접촉 차단시설에 설치된 그 장소에서 접견시켜야 되는데, 즉 접견실에서 접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접견실 아닌 장소, 접견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접견 허용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장소 변경 접견이다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장소 변경 접견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래서 개방차업급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개방차업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소 변경이 허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개방차업급이 아닌 완화경비촉급 수용자, 일반경비촉급 수용자, 중경비촉급 수용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접촉 차단시설 없는 장소, 즉 장소 변경 접견도 허용이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장소 변경 접견이 허용되는 경비초급급 수용자는 뭐다? 개방초급급 수용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개방초급급 수용자와 완화경비초급급 수용자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장소 변경 접견이 허용되는 것은 개방초급급이다 하는 거. 그리고 예외적으로 장소 변경 접견이 허용되는 것은 완화경비초급급 수용자, 일반경비초급급 수용자, 중경비초급급 수용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89조 가족 만남의 날,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 조문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접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겨서 지금 편집을 했죠. 89조 보면은 소장은 경비초급은 앞으로 이제 중일간 경비는 완화 개방이다 해서 네 종류다 하는 것 첫 글자 따서 기억하도록 암기 문장 되어 있어요. 중일간, 중경비초급, 일반경비초급, 중일간. 그 다음에 경비는 경비초급 이 뜻이에요. 경비는 완화 개방이다. 그래서 완화 경비초급과 개방초급. 그래서 중일간 경비는 완화 개방이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계속 암기 문장으로 기억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소장은 개방초급, 완화경비초급 수용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허용할 수 있고, 가족 만남의 집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그 교정시설에는 교정시설 안에 일반 가정과 같은 그런 그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용자 가족들과 자유롭게 이제 원칙적으로 1박 2일 동안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족 만남의 집이죠. 가족 만남의 집에서 만날 때는 이제 교도관 여러분들이 거기 참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가족들끼리 부부간에 만나가지고 지낼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이 가족 만남의 집 제도죠. 그 다음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뭐 가정의 날이라든가 석가탄신일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런 때 이제 교정시설의 어떤 그 일정한 강당이라든가 이런 그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장소에서 가족들끼리 수용자와 이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그것이 가족 만남의 날 제도죠. 근데 가족 만남의 날 제도와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형자가 아니라 개방초급 수용자와 완화경비초급 수용자에게 허용해 줄 수 있지, 일반경비초급과 중경비초급은 원칙적으로 허용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족 만남의 날과 가족 만남의 날과 가족 만남의 집 때 접견하는 것은 접견 허용 횟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가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자, 여기서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교정시설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족 만남의 행사를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해 줄 수는 없어요. 자, 이것 주의하고 교정시설 안에서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만 가족 만남의 행사가 허용된다. 그 다음에 가족 만남의 집 이용했듯이 역시 교정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가정과 같은 이런 시설에서 일반 주택 형태의 건축물에서 자유롭게 지내도록 해주는 제도다. 자,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 가족 만남은 교정시설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 함정으로 교정시설 안 또는 밖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연상기억법 해가지고 여기 그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반드시 이것 내용 위주로 앞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이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도 이런 가족 만남의 날이나 가족 만남의 집을 허용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망, 교활이하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경비처우급 수용자에 대해서도 가족 만남의 집과 만남의 날을 허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뒤에 이런 거 가족 만남은 개완 특일이다 이렇게 해서 절대 잊지 않도록 내가 그 암기 문장을 제시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가족 만남의 날 행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중경비처급 수용자에게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야. 예외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경비처급 수용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완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 만남은 개완 특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 자, 법, 제2항 보시면은,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 차선시설 설치된 장소, 즉, 접견실에서 접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 변경 접견이 허용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장소 변경 접견이 허용되도록 하는 사유는 미결 수용자가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이 접견하는 경우죠. 변호인이 접견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건 위법이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은 접촉 차단 시설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끔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자, 이것도 이제 그 최근 개정이 됐죠. 그래서 과거의 법령집에는 없던 내용이야.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도 역시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결 수용자 이외에 수용자나 사용 확정자의 경우에도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변호인과의 접견이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사유는 뭐냐면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형이 아니라 여대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수용자나 사용 확정자도 변호인과의 접견이 허용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2호 보시면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해야 한다죠. 자, 그래서 필요적으로 원칙적으로 장소 변경 접견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다. 필요적 장소 변경 사유. 그것은 뭐냐면은 변호인과의 접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와의 접견이다 하는 거. 근데 변호사와의 접견은 부분적으로 조건이 있다. 시한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필요적 장소 변경 접견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점. 그 다음에 법 3항 2항에도 불구하고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죠. 자, 차이점은 뭐예요? 2항하고 차이점은 2항은 접견하게 해야 한다죠.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해야 한다야. 그래서 필요적 장소 변경 접견 규정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필요적이 아니라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의무적 장소 변경 접견 사유를 주장한 조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 장소 변경 접견 사유는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이에요. 자, 그래서 제1호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여기에서도 수용자가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가 아니죠.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무적 장소 변경 접견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된 일반 그 자식, 성인 자식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견실에서 접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2호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가지고 의무적 장소 변경 접견 사유에 대해서 최근에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기 연결해서 정리했죠. 자, 사망 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적 장소 변경 접견 사유는 수용자가 교정 성적이 우수한 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촉 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성인인 자식과 접견하는 경우에도 처우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결 수용자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 확정자의 경우에도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소 변경 접견 사유는 사용 확정자나 미결 수용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장소 변경 접견 이외에 모든 그 접견의 애외 사유, 즉 그러니까 시간 연장, 그 다음에 시간대 애외, 그 다음에 횟수 연장 애외, 이것 모두가 다 이제 사용 확정자나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각 조문 흩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먼저 이해하면서 각 조문 구체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상황 보시면은 소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으면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 녹화 사유, 이것은 이제 접견 금지 사유하고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접견 금지 사유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접견 금지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청취 기록 청취기록의 녹음 녹화 사유에는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이 수용자와 이 외부 사람이 이렇게 접견할 때 과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녹음 녹화하게 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녹음 녹화하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만 이렇게 녹음 녹화하도록 규정을 주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청취라는 것은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접견실에 참여해가지고 옆에서 듣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청취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청취 기록,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접견실에 교도관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이나 녹화는 이제 뭐 요즘은 워낙 뭐 기기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죠. 자동적으로 녹음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녹음 녹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청취 기록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녹음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사유로는 수용자가 접견할 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거나 하려고 할 우려가 있을 때에 녹음 녹화하게 할 수 있고, 형사법령이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아까 접견 금지 사유와 마찬가지로 교화 건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때, 그리고 시한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때는 녹음 녹화하게 할 수도 있다. 접견 금지시켜야 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접근 금지 사유하고 공통적인 사유하고 예외적으로 이 녹음 녹화 사유에만 해당하는 증거인멸, 이것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령 60조 보시면은 접견시 외국어 사용. 자, 접견시 외국어 사용, 이것도 먼저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1항 수용자와 교정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청취, 녹음, 녹화될 때에 한해서는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녹음, 녹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하건 지구 밖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건 상관없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외국어 사용하게 되면은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서로 공모를 하는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때 이제 녹음 녹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녹음 녹화 사유에 해당할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예요.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는 것을 좀 주의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죠. 다만 이런 녹음 녹화 시키는 경우에도 다만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2항 소장은 이런 외국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교도관, 그러니까 특채로 채용된 교도관, 외국어 특채로 채용된 교도관이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접견할 때 통역인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되면 통역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통역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근데 통역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62조 보시면은 소장은 청취 기록을 위하여. 자, 여기서는 청취 기록을 위하여로 한정시켜 놓고 있지 녹음 녹화는 들어가지 않죠. 제 1항은 자, 왜 그런가를 좀 한번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세요. 소장은 청취 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는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자, 아까 구분해 줬듯이 녹음 녹화는 기계장치에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청취 기록 그 경우에는 접견실에 이제 교도관이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청취 기록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과 접견한 미결 수용자. 자, 변호인과 미결 수용자가 접견할 때는 지금 소송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도관이 그것을 빼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도관이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반 가사 사건이라든가 다른 이 상사 사건 이런 걸로 이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만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참여해 가지고 청취도 기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청취 기록, 이것은 일반인과의 접견할 때에만 적용이 된다 하는 거죠. 다음 2항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상대방이 녹음 녹화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양쪽에 모두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접견하러 온 사람 상대방하고 그 다음에 해당 수용자 모두에게 알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녹음 녹화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려줘야만이 녹음 녹화 해서는 안 될 거는 사생활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접견 내용의 녹음 녹화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녹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미리 말이나 서면으로 좀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말이나 서면으로 알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망에 있어서 소장은 청취, 녹음, 녹화한 경우에는 접견 기록물에 대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접견 정보를 취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해야 하고 정보
접견 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사망 내용 같은 경우도 출제해봤자 맞는 선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볍게 보도록 하고,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여기서 특히 좀 기억해서 알아둘 것은 청취 녹음 녹화하는 경우에는 접견 기록물을 대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접견 정보를 취급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하는 거. 그냥 아무나 아무 교도관에게나 이런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자, 그저 특별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항 보시면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녹음 녹화 한 거 내용 이것을 거기에서 이제 협조 요청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접견 기록물에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공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그 접견 기록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법원이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 접견 하면서 그 녹음 녹화했던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와 경찰관이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런 다른 사유로는 요청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항에 있어서 녹음 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는 접견 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 녹화 기록물을 요청한 기관 명칭 이런 거 절차적인 내용,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제 이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 저장 매체에 옮겨 담아서 제공해 줘야 된다 하는 것.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원본은 항상 교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5항 녹음 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을 법조항에서도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접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까 강조했듯이 접견과 편지 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화통화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로 영어로 정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